안녕하세요. 기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미국장 전체를 돌아보는 느낌으로 그 중심에 있었던 11월 20일 미국 주식 장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도 장 초반엔 196달러까지 갔다가 결국엔 180달러 근처에서 마감했죠. 호재 다음날 AI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고점 대비 거의 8%를 되돌린다는 건 단순히 차익 실현이었어라고 넘기기에는 꽤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날 하루 동안 어떤 요소들이 겹쳤길래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한 주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칼럼 한 편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조정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본 몇 가지 인사이트를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날 흐름 한번 가볍게 보자면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에 갭으로 쭉 뛰어 올랐다가 시간이 갈수록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끝까지 밀립니다. 실적 호재 직후에 나온 주가라기보다는 좋은 뉴스 나왔는데도 계속 털리는 상황에 가깝죠. 엔비디아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같은 날 S&P 500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1.4%대까지 올랐다가 결국 마이너스 1.5%대로 마감했고, 나스닥 100은 플러스 2%대에서 마이너스 2%대까지 뒤집혔습니다. 장중에 고점 대비 저점 반전 폭이 S&P 기준으로 약 3% 중반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상당히 강한 반전이 있던 날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심리 지표만 봐도 분위기는 분명했는데요. CNN 공포 탐욕 지수가 6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들어섰습니다. 같은 시점에 빅스도 20 후반까지 튀어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조정이네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단계까지 공포가 올라와 있었다. 이 정도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11월 20일은 엔비디아가 실적 호재 직후에 하루 만에 승리자에서 의심의 대상처럼 보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미국 주요 지수들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급반전 하락으로 마감했고, 심리는 바로 극단적 공포 공간까지 미끄러졌죠. 중요한 건 이게 며칠에 걸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거의 동시적으로 다 터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재 소화, 차익 실현이었어요 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장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하루를 장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시장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월 19일 미국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야,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죠. 먼저 엔비디아 실적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회계연도 2026년 3분기 기준이고요. 매출이 570억 달러, 작년 같은 분기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비슷한 폭으로 다 같이 튀어올랐고요. 숫자만 보면 시장이 걱정하던 AI 피크 아니야? 라는 질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한 줄로 대답한 셈입니다. 아직 피크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의 첫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역시 AI다. 아직 안 끝났다. AI 버블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핵심만 뽑아서 보면 진짜 포인트는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그래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기가 지나가는 건데요. 보시면 매출액 우상향하는 게 보이죠? 지금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인프라에서 나오는 구간이라 이 그래프 하나가 곧 AI 투자 사이클의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 장 초반만 해도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꺾이는 적이 없다. 숫자로도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좀 일단 안도하면서 랠리 올라탔던 게 초반 장세였습니다. 숫자만 좋았던 게 아니라 메시지도 아주 공격적이었는데요. 젠슨 왕은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AI의 모든 단계에서 탁월하다. 실제 수요와 파이프라인을 보면 AI 버블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는 AI 피크 아니네? 아직 한 번 더 가나보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의심을 꽤 눌러준 구간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장 초반 투자자들이 본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인프라 KPX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분기, 전년 대비 계속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죠. 둘째,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과 마진은 그대로다. 70% 그로스 마진을 이번 분기에도 유지했습니다. 셋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둔화가 아니라 확대에 가깝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간다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만 보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새롭게 생긴 악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장이 여기서 그대로 끝났다면 제목은 아마 엔비디아가 AI 버블 논란을 한 번 더 눌러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이제 장 중반부터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건데요. 자, 장 초반까지 시장의 스토리는 단순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고 AI KPX도 여전히 세다. 그러면 AI는 버블이 아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서사가 천천히 균열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발점은 실적의 수준이 아니라 이 속도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장이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실적이라기보다 주가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3위를 삼원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이미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기엔 부족했다. 이 한 문장이 그날 좀 중반에 시장 심리를 잘 요약해 준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적이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몇 분기 동안 앞서 주가가 달려왔는데 이번 한 번의 실적으로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걸 두고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한 건데요. 자, 정리하면은 실적은 좋은데 지금 이 가격 수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논쟁이 컸던 매출 채권 AR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게 매출 채권 절대 규모도 같이 커졌습니다. 이게 성장 기업비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한데 시장은 또 여기서 불안 요소를 찾았습니다. 복희캐피털 파트너스의 킴벌리 포리스트가 이렇게 말하죠. 물건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 왜 돈은 제때 못 받느냐? 자, 겉으로 보면은 매출 급증하고 AR 급증? 근데 수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은 얼마나 쌓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회수되느냐, 즉 이제 회전 일수가 튀었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전 일수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가짜 매출이라기보단 좀 고성장 구간에서 숫자가 함께 부풀어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 결국 질문은 엔비디아 숫자가 가짜냐,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 고객들의 AI KPX가 이 속도로 계속 유지될 만큼 전방에서 현금이 잘 찍히고 있느냐. 자, 여기에 모아진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순했죠. 이번 분기 엔비디아 실적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좋은데? 쪽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부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실적이 지금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지켜줄 만큼 안전한 숫자냐? 세 번째는 이 정도 속도의 AI KPX가 3에서 5년 뒤에도 지금 주가가 기대하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번째로는 그렇게 물건이 잘 팔린다면서 매출 채권이 저렇게 늘어난 게 정말 괜찮은 상태냐? 자, 결국에는 장 중반에 엔비디아는 실적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속도의 성장과 레버리지가 지금 가격을 오래 버텨줄 수 있냐? 라는 물음표가 커진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심리가 깔린 상태에서 이제 뒤에 제로 DT 옵션이랑 시스템 매매가 어떻게 가격을 더 흔들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장 후반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랑 AI KPX, 밸류에이션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무슨 뉴스가 나왔냐 보다는 어떤 포지션이 강제로 움직였냐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보실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로 DT 옵션. 둘째, 시스템 CTA 디레버리징. 셋째,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급락입니다. 이미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우리가 차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장 인덱스가 그대로 뒤집히는, 자, 이렇게 대폭락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제로 DT 옵션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즘 S&P 500 지수 옵션, 그러니까 SPX 옵션을 보면요, 만기가 오늘인 하루짜리 옵션 비중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제로 DT 비중이 한 40에서 50%가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60% 이상이 좀 거의 뉴노멀이 된 상태죠.
이 말은 곧 이번 달에 어떻게 될까 보다는 오늘 안에 어떻게 끝낼 거냐 이쪽에 돈이 훨씬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들은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마켓 메이커가 바로바로 선물, 현물로 해지를 맞춰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 11월 20일처럼 장 초반에는 위로 한 1-2% 튀었다가 장 중반 이후는 아래로 또 이제 1-2% 튀는 날에는 이 제로 DT 구조가 변동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장 초반에는 이제 엔비디아 랠리를 보고 콜 같은 상방 베팅들이 좀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장 중반부터 좀 분위기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제로 DT 풋, 하방 스프레드를 급하게 사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켓 메이커의 문제됩니다. 마켓 메이커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콜이나 풋을 팔아준 만큼 반대로 지수 선물이나 현물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 델타 해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을 깨기 시작하면은 이제 풋 옵션의 감마가 커지면서 해지도 이렇게 바뀝니다. 지수 하락이 되고 마켓 메이커 선물 현물 추가 매도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지수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델타 감마마 다시 맞추려고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악순환 루프가 한번 돌기 시작하는 건데요. 결국 이 장 후반에는 어떤 뉴스가 새로 나왔냐보다는 오늘 만기 옵션을 누가 얼마나 들고 있었냐 이게 좀 11월 20일 지수 움직임을 잘 설명해주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스템하고 CTAD 레버리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규칙상 더 팔 수밖에 없는 자금입니다. 자, 이 자금들은 사람 느낌보다는 좀 룰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 추종입니다. 10월부터 이제 계속 빠지면서 중기, 장기 추세선이 다 약해져 있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문봉이 쭉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선들을 아래로 깨버리니까 이 모델상 주식 비중 줄여라 이러는 신호가 한꺼번에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 타깃인데요. 하루에 고점 대비 3%가 넘게 뒤집히는 장이면은 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로 인식하고 레버리지를 줄여라 이러면서 또 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으로 계속 갈수록 싸 보이니까 사는 돈보다는 이제 룰대로 기계적 매도, 자 기계적으로 파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 체결창 위쪽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하락이 조금 더 가속되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좀 눈에 띄었던 게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전부 다 같이 무너졌다는 점인데요. 엔비디아, AI 성장주,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스토리는 다르지만 퀀트 모델 안에서는 좀 한 덩어리, 즉 고위험 바스켓으로 묶어놨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밀리면은 알고리즘이 이제 위험 자산 전반 축소해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크립토 관련주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소형 성장주 전부 다 같이 매도에 들어갑니다. 즉 뭐 비트코인 급락이 엔비디아 실적이랑 직접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은 하이베타 묶음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하락의 또 다른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11월 20일에 어떤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로 DT 옵션은 말 그대로 하루짜리 베팅입니다. 만기 당일에 감마 델타가 크게 튀다 보니까 급등 급락 구간에서 마켓 메이커가 해지하려고 선물 현물을 크게 사고 파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과장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CTA 펀드는 사람의 판단보다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추세선이 깨지거나 변동성이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규칙대로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한 방향으로 매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이 두 개 자산은 이제 글로벌에서 고위험 자산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알고리즘상 리스크 오프 신호가 뜨면서 성장주, AI 섹터 모든 섹터들이 한 묶음으로 매도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자, 결국 11월 20일은 펀더멘털의 물음표가 켜진 상태에서 제로 DT 옵션, 시스템 매도, 크립토 급락이 이제 동시에 겹치면서 겉으로는 뉴스는 별로 없는데 계속 눌리네 처럼 보였던 하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위에 연준 발언이 어떻게 깔렸는지까지 보게 되면은
전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이번 조정에서 제일 찝찝한 건 사실 하락폭보다는 연준이 비둘기성 발언은 아무도 안 해준다는 느낌인데요. 예전 같으면 뭐 시장 변동성 주시한다, 긴축 속도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왔을 텐데 지금 연준은 주식시장보다는 물가, 고용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적어도 당분간은 연준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재강조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는 물가가 아직 목표 위에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많이는 금리 못 내린다 라는 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고용 대 물가 균형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에맥은 고용이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서둘러 금리 내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간다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뭐 예전처럼 고용 나빠지면 바로 완화하겠다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모대출, 그림자 금융 리스크입니다.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은 사모대출 같은 그림자 금융 쪽 레버리지 위험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자, 뭐 주식 빠지니 도와줄게가 아니라 레버리지 터지지 않게 더 조심해서 보겠다. 이런 쪽으로 좀 더 강조했는데요. 자, 정리하면은 연준의 시선은 주가가 급락한다 해서 당장 구해줄게가 아니라 물가하고 금융 안전이 먼저다. 이제 완화는 나중이다. 이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거는 페드 풋이 사라진 게 아니라 좀 훨씬 더 멀리 뒤로 밀려났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저물가 저금리 시절에는 주식시장 좀만 흔들려도 연준이 좀 빠르게 신호를 줬습니다. 뭐 긴축 속도 조절하겠다, 뭐 시장 기능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성장을 좀 방어하겠다는 명목의 완화 시그널을 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게 물가는 아직 목표가 2% 근처에 안착하지 않았고 재정 적자 크고 국채 발행 부담도 커졌고 금융 시스템의 전체 레버리지도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말하는 숨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건 주가가 아니라 물가, 고용, 신용 스프레드, 금융 안정 지표다. 그 지표들이 한계선을 넘지 않으면 단기적인 주가 급락만으로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라는 거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할인율,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처럼 빠르게 내려오기도 어렵고 이제 위험 프리미엄 역시 쉽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페드 풋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조금만 빠져도 바로 나오는 옵션이 아니라 훨씬 큰 충격이 와야지 작동하는 옵션이 됐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바꿔서 보는 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예전처럼 주가 빠진다고 바로 방어하진 않는다. 이런 프레임에서 보면은 AI나 고밸류 섹터에 들어온 신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금리나 유동성에 기대기 어려운 구간이다. 뭐 예전처럼 금리나 기대 생기면은 멀티플이 확 늘어나면서 갑자기 주가 상승이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공식에 의존하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아직 본격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은 테마주나 뭐 소형 성장주들은 그냥 이렇게 스토리만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가 확실히 까다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실제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요구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제 시장이 묻는 질문은 좀 단순한데요. AI가 3년에서 5년 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익 레벨을 만들어 줄 거냐?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코어 인프라 기업들은 케이펙스 매출, 이익, 숫자 이렇게 숫자로 질문에 답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숫자로 설득 못하면은 단순히 AI 기대감만으로는 이전 같은 프리미엄을 받기 좀 어렵습니다. 셋째로 주변부 테마나 고위험 자산에 대한 선별이 시작됐습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거나 서사가 좀 과한 소형 AI주, 변동성 큰 종목들은 유동성이 널널했을 때 받았던 프리미엄을 되돌려받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조정이 끝난 뒤 살아남는 종목은 실제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 진입 장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현금 흐름의 가시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갖춘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AI가 숫자와 구조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리를 한 번 더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월 20일 하루를 엔비디아 실적과 AI KPX, 연준의 금리, 유동성, 제로DT, 시스템 디레버리징, 크립토 포지션 같은 개별 이벤트로 잘라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 퍼즐을 다시 합쳐서 하나의 질문을 남기려 합니다. 과거의 질문은 AI가 진짜냐 가짜냐였다면 지금의 질문은 이 가격과 레버리지가 현재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느냐로 옮겨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AI 기술의 실제성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글로벌 KPX의 숫자로 상당 부분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2라운드의 싸움은 이익이 지금 수준처럼 계속 쌓일 수 있는지, 할인율, 유동성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환경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와 포지션 구조가 변동성을 견딜 만큼 탄탄한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0일 시점만 놓고 보면은 AI 인프라 코어 구간의 실적은 이미 꽤 분명합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거나 HBM을 공급하는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계획,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 가이던스, 이 세 가지는 이제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매출, 이익, 잉여 현금으로 지키는 숫자입니다. 이번 조정에서 시장이 던진 질문은 이 실적이 가짜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났냐? 지금 같은 KPX 속도가 2, 3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냐?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이 현재 주가와 멀티플을 정당할 만큼 충분히 나올 구조냐? 즉, 지금 시장의 초점은 실적이 진짜냐 가짜냐보다는 이 속도가 얼마나 오래 어느 강도로 유지될 수 있냐로 한 칸 옮겨간 상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할인율과 유동성 환경입니다. 같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연준이 어떤 모드에 있느냐에 따라 붙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기준금리 레벨, QT 속도, TGA, 영레포 같은 변수들이 결국에는 멀티플 상한선을 정하는 셈이라 봐도 되는데요. 최근의 연준 발언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 위에 있다.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레버리지와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더 보겠다. 즉,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할인율, 유동성을 빨리 좀 공급하겠다는 쪽은 없다라는 거에 가깝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실적은 실제로 지키고 있지만 예전처럼 연준이 추가 방패가 돼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환경은 아니다. 결국 질문은 이 정책 환경에서 지금 붙어있는 멀티플과 성장 과정이 버틸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I 버블 논쟁이 기술의 진위가 아니라 이 금리 체계에서 이 가격이 과한 게 아니냐라고 따지는 단계에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포지션과 레버리지입니다. 제로DT 비중이 60%를 넘는 상태에서 공포가 커지니까 풋 하방 스프레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마켓 메이커의 해지 매도는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수 하락은 가속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스템, CTA 디레버리징, 비트코인 크립토 급락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이제 왜 파느냐보다는 매도가 매도를 낳는 전형적인 매도 포지션 주도 장세로 넘어갔습니다. 이날의 움직임은 실적과 할인율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레버리지나 제로DT 단기 베팅, 테마 쏠림 등의 현상을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이에 주가가 재조정된 이벤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AI가 별거 아니었다라고 보기보단 AI 인프라는 여전히 실적으로 검증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가격, 레버리지가 지금 금리 환경에서 과했던 건 아닌가? 이걸 시장이 되묻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20일은 버블이 끝난 날이라고 보기보단 AI 버블 논쟁의 2라운드, 기술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묻기보다는 지금 가격, 레버리지, 유동성이 버틸 수준이냐? 라고 질문이 옮겨간 날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투자 관점에서 더 유용하다 봅니다. 11월 20일 장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코어랑 주변부가 같이 맞았다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핵심도 깨졌고 방어적으로 보였던 마이크론도 꽤 크게 밀렸죠. 거기다가 뭐 오클로, 아이온큐 같은 소형 테마주는 14%두 자릿수 급락이 쏟아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총체적 난국인데요. 조금 뜯어보면 이건 비즈니스가 동시에 망해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도달하는 구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코어와 소형이 같이 맞게 됐을까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는 큰 테마 안에서 코어랑 소형주는 실제로 같은 바스켓에 묶여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로디티, 선물, CTAT 레버리징이 지수 섹터 레벨에서 터지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가 보다는 어디를 줄여야 레버리지가 빨리 떨어지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되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인덱스에 많이 편입된 빅테크나 인프라는 지수, 바스켓 D 레버리징 때문에 같이 맞게 되고, 유동성이 얇은 소형 테마주는 레버리지부터 먼저 부서지면서 더 크게 맞게 됩니다. 즉, 겉으로는 같이 빠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형 테마주는 스토리, 유동성, 레버리지에 의해 주가가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빚을 얼마나 땡겨온 상태냐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구간인데요. 지금 환경을 정리하면 연준이 쉽게 완화 신호를 안 줘서 새돈이 느리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단기채나 머니마켓에 자금이 묶여 있어서 주식 쪽 여유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인덱스 대형주 레버리지부터 걷어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소형 테마주 급락은 이 회사 갑자기 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소형주까지 내려갈 유동성이 없고 레버리지 청산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등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번 하락이 펀더멘털 붕괴냐 아니면 유동성 이슈냐, 이걸 구분해서 보자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흐르는 순서를 보자면 평소 리스크 온이 올 때 흐름은 1단계 빅테크, 메가캡 이렇게 큰 돌이 먼저 들어가서 실적이나 현금 흐름, 자사주 매입이 있는 퀄리티 높은 주식부터 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코어 인프라나 중형 성장주, 즉 뭐 메모리나 뭐 서버, 네트워크, 장비처럼 실제 AI KPX와 바로 연결된 종목으로 수급이 퍼지게 됩니다. 이 레이어가 살아 있어야지 AI 인프라 사이클이 유효하다는 신뢰가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돼야지 이제 소형 테마주나 고변동주로 유동성이 흐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시장 전체 수익률이 쌓인 뒤에 추가 수익용으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소형주가 많이 빠졌으니 예전처럼 폭등이 다시 올 거다 라고 보려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연준, 유동성, 레버리지 구조가 예전이랑 거의 똑같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전제가 안 맞으면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면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종목들 정말 많을 겁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같은 코어까지 같이 밀리니까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계속 오르는 시장도 없고 계속 빠지는 시장도 없습니다. 상승장에는 항상 조정이 섞여 있고 하락장에도 반드시 반등과 재평가 구간이 들어옵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번 하락을 AI가 끝났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실적, 금리 유동성, 포지션이 다시 맞춰지는 조정 과정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다음 상승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기준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하루 수익률보다는 구조, 가격보다는 유동성과 포지션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